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않고 없는 진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재벌 저격수가, 삼성 저격수가 김상조도 나이가 들더니 이제 좀 말랑말랑해진 거 아니냐. 저는 절박합니다.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자리 매우 당혹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어느 강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민주화를 다시 살렸습니다. 왜 정치민주화뿐이겠습니까?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다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면서 이제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자리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또는 공정위가 현재 이 경제민주화라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경제민주화가 이러해야 되고 저렇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각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즉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는 영화 얘기부터 좀 하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밖에서는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는 지옥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의 군인들이 정말 외딴 어떤 산골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저 지옥과 같은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어떤 세상이 거기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군인이 마을 어르신 촌장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으며 정확한 어르신의 답변 내용을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 기억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여야 돼. 이게 그 촌장 어르신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서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런 것을 허락해준 마을 어르신에 대한 존경을 갖고 있었다. 이게 아마 그 대목의 어떤 핵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21세기 현대 자본주의의 경제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의 현행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헌법 119조 1항이 바로 개인과 기업은 자유와 창의의 기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이 이른바 경제민주화 규정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에는 여기에 이제 상생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경제민주화 규정 현행헌법 119조 2항의 내용입니다. 균등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경쟁, 그리고 공평한 분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것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일 것이고, 그리고 시대마다 달라진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실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바로 국가의 역할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1926년에 쓴 책에 있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의 제목은 자유방임의 정원입니다. 이 시대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것이고, 이 시대 정치의 과제는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주주의 틀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민주주의 틀 내에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의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의 과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즉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경제 민주화의 조항이 들어갔고,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모든 정권은 경제 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고, 모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의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만은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한다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많은 나라들은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경제 민주화를 다 어느 정도 또는 상당한 정도 달성한 나라들입니다.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만족스러운 성과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이 잘못되었고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어떤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경제민주화, 특히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6개월 이내에 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게 과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2012년 우리 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열풍이 정점으로 올라왔을 때,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그거를 내세우던 정당이 왜 선거에서 패배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기존의 낡은 또는 생명력이 거의 끊어진 그 낡은 경제 질서는 사실은 우리의 과거 역사 30년, 40년 동안 구축되어 와서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 우리의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 있는 그런 어떤 제도이자 관행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6개월 만에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개혁은, 특히 경제 분야의 개혁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백가쟁명이 있었습니다. 그 진시황의 진나라의 어떤 통치 이념이 바로 이제 법가였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법가 사상은 대륙을 통일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대륙을 통치하는 데는 실패한 게 아닌가. 법이라는 어떤 개혁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건 이기는 하지만 그걸로 모든 문제, 특히 경제활동, 개개인의 경제활동의 모든 부분을 다 법으로 규율하고자 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향의 세계가 있다면 그거보다도 좀 못 미치는 어떤 상식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미니멈, 최소한의 요건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법률 수준과 상식 수준의 갭은 현실 관행으로, 즉 베스트 프랙티스, 모범 규준 관행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과거에
30년 동안의 개혁 노력이 실패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전략을 세우면 또다시 실패할 테니까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된 G2의 시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이 정책이 딱 G2의 어떤 포지션 변화에 따라서 내일 되면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10년, 20년을 경과해야 되는 개혁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3, 40년 동안 고도 성장을 달성해 왔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십시오. 더 이상 이런 어떤 경쟁력의 우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약간 뒤떨어진 나라들이 우리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산업도 새로운 시장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과거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국내 문제로 본다면 우리가 3, 40년 동안 발전해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가 정말로 잘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어떤 생산 요소들을 그 일부 기업들한테, 대기업에게 몰아주고 그 대기업들의 선도적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들어온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업 중에서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기업들이 이룬 놀라운 성과가 다른 부문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확산되지 않는 고립된 섬처럼 된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낙수 효과의 소멸. 그리고 새로운 위험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인구 절벽.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우리의 경제 환경입니다. 한국 경제는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멈췄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돈을 벌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해야 될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제 민주화의 목표 자체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들, 접근 방법은 30년 전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현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느냐? 사람 중심의 경제입니다. 자, 이 말이 상투적인 정치 슬로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개혁, 경제정책을 필 때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민의 삶의 변화와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재벌개혁과 경제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예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거를 통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도 나이가 들더니 이제 좀 말랑말랑해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연구실 안에서만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개혁의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표보다는 수단, 방법에 더 강조점을 두면서 20년을 살아왔던 사람이고요.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 더구나 아까 설명드렸던 21세기의 그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경제민주화를 곧 재벌개혁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않고 없는 진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입니다만 재벌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이게 내 삶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많은 서민들이 경제생활을 할 때 느끼는 그 불공정성, 즉 갑을관계의 어떤 문제를 개선하는 것 없이는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갑을관계,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
작년부터 이 각 분야별로 종합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 분야, 프랜차이즈 산업 쪽에서는 저희 공정위가 정책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노력들도 최근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이어서 하도급 분야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비슷한 어떤 발표를 할 건데, 공정위 어떤 정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특히 지금까지는 주로 원사업자와 1차 협력업체의 상생 협력에만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부터는 그 밑에 있는 보다 열악한 어떤 상황에 있는 2차, 3차 협력업체의 어떤 조건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 하도급 어떤 거래 구조를 개선시키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유통도 그렇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는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 현실 관행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로 만들 수 있도록 그걸 또 진작하는 노력들을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른바 재벌 개혁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따라서 재벌 개혁, 우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기업들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국민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벌 개혁의 목표입니다.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의 공감대는 상당 정도 확보되어 있지만 법률적이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어떤 과제들을 중기과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경제법으로서의 법무부가 관장하는 상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이런 다양한 수단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킴으로써 그 전체의 정부 정책의 패키지로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을 만나 뵐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서마저, 현 정부마저 경제민주화와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라는 그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제 인생의 항로를 바꾸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실패해서 안 됩니다. 저희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절박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 성공을 위한 가장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장하 홍련전 다 아실 건데요. 장하와 홍련이 핍박을 받아서 원기가 됐습니다. 이 서양의 귀신이라면 초자연력을 갖는 어떤 귀신이 직접 자기의 원수한테 가서 이제 해코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우리의 귀신들은 참 소박합니다. 자기의 원수한테 직접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애먹은 마을 원님 앞에 나타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아시아에서는 오랜 역사 동안 중앙 집권적인 국가 권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생활의 어떤 인식 속에는 나의 억울함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공정이 특히 제가 취임한 이후로 민원 신고 사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공정위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만은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의 문제를 공정위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참여 없이는, 자기의 권리의 실현과 의무의 이행 없이는 우리의 경제 민주화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이런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 이 운동장이 평평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경제 질서의 기본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그거는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 공정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공정위가 노력할 때니 바로 그 경제 활동의 장에서, 생태계에서, 운동장에서 국민들께서 자유와 창의를 가지시고 더욱더 역동적으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이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는 그 별명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저희 공정위 그리고 현 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더욱더 참여하고 그리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